다음으로 오늘의 주제, 책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다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과연 작가는 자신이 쓴 작품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을까, 얼마큼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까를 판별할 수 있는 문학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두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객관식 혹은 주관식으로 드릴 텐데요. 질문들이 죄송하지만 조금 째째합니다. 왜냐면 큰 그림들은 너무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디테일에 치중을 해서 질문을 좀 짜보았거든요. 두 작품들은 과연 본인이 쓰신 작품에 대한 퀴즈를 얼마나 많이 맞힐 수 있을까요? 작가님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이번에는 이금희 작가님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도 모를 수 있는 문학 퀴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버들이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심한 뱃멀미를 하게 되었는데요. 송화는 멀미하는 버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서 멀미가 가라앉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송화가 버들에게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네, 참비 끝으로 혈자리를 찔렀다. 이거는 절반 정도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그 송화가 버들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홍주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 홍주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침이 없었기 때문에 네, 참빗으로 네, 그렇게 찔렀죠. 맞아요. 대안에서니까. 다음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버들은 하와이로 시집가기 전에 자신이 친구들보다 못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1번,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학교를 다녀서. 2번, 간단한 영어를 할 줄 알아서. 3번, 양반 출신이어서. 4번, 얼굴이 예뻐서. 3번, 양반 출신이어서. 네. 객관식이 쉽네요. 이것도 주관식이었으면 약간 고민하셨겠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와이에 도착한 버들이는 친구들의 남편들과 달리 젊은 남편 태환에게 흡족해하며 태환의 집으로 갑니다. 마을에서는 잔치를 여는데요. 새신랑 한국하라는 동네 사람들의 성화에 태환은 노래 한 곡을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 태환이 결혼 첫날에 부른 그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아리랑 종류인데, 뭐였지? 이 당황스러운 어떤 표정이 이 영상에 어떤 가치를 올려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답은? 아니요. 맞힐 수 있어요? 그 산 너머 병학교에서 배웠던 노래예요.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뭔가 우리가 사과를 설명할 때 달콤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정답은 네. 국민군단에서 부르던 조선 국가입니다. 이거 제가 쓴 거 맞습니다. 자료 열심히 찾아서. 사실 첫날 밤에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니잖아요. 이 설정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왜 첫날 밤에 뭔가 이 비장한 노래를 부르게 장면에 연출하셨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태환이 그 박용만 선생이 세운 네. 그 병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네. 이런 조국 광복에 대한 어떤 대의 명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 첫날에도 네. 자기 뭐 사사로운 감정, 네. 뭐 그런 감정보다는 큰 어떤 대의 명분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제가 못 맞췄네요. 약간 복선 같은 거네요. 앞으로 뭐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가정을 조금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어떤 정말 중요한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작가님은 문제를 틀리셨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가 더 째째한데 큰일 났습니다. 태환에게도 로맨틱한 면이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성묘를 가기 위해서 애화역에 갑니다. 그곳에서 태환이 버들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는데요. 그 깜짝 선물이 뭐였죠? 양산이요. 그 양산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양산에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무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꽃무늬요. 꽃무늬가 그레이스가 새겨지고 달린.
네, 네. 정확합니다. 꽃무늬가 새겨지고 가장자리에 레이스가 둘러진 네. 하늘색 양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라서 네네.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아. 아까 노래 같은 건 제가 자료를 보고 네. 한 거라서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예. 양산도 꽃무늬여야 되고 레이스도 있어야 된다는 네. 것을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그렇죠. 하시고 이게 네. 제일 들었을 때 네. 예쁘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 네. 그 장치를 또 활용하시는구나. 네. 아, 오늘은 또 뭔가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영업 방식이랄까요? 작업 방식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는 그 비밀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임신한 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간 푸에르토리코 캠프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네. 송아가 건넨 어떤 음식을 먹은 다음부터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 튀긴 바나나. 예. 네. 튀긴 바나나 먹어보셨나요? 저 동남아 갔을 때 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맛이 예, 있었기 예, 때문에 되게, 또 여기 예, 등장을 하게 단맛이 된 거군요. 강한, 와. 하와이에 처음 간 조선인들이 음식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거기서 재배가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한국 음식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겠지만 왠지 그 장면을 보고 아,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조선과는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간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일상에 고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어떤 의식주 생활과 관련해서 그게 하와이 건너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의 조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 자료가 제 책 뒤에 있는 참고 문헌이 다일 정도로 네네.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이 거기는 이렇게 더운 나라잖아요. 그 냉장고 같은 게 없고 이래서 뭐 그런 장아찌나 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졸여가지고 장조림 네. 뭐 이런 거를 해서 그러니까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셨다 그러고 네네. 채소 같은 건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재배를 해서 네.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조금씩 맛이나 이런 게 다르기는 했어도 한국식의 그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수하면서 사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 그 사진 결혼을 했다라는 정보 한 줄, 거기서 출발한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역사를 다루고 그 사회, 그 시대에 거기에 산 사람들, 하와이에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가지고 읽는 내내 뭔가 한국 현대사에 가려졌던 부분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답변을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좋아했던 캐릭터 홍주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가 자동차 면허를 따잖아요. 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홍주의 차 기종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드 14. 포드 14? 포드 14라는 것은 모델명이겠죠? 예. 1915년에 개조한 15년, 포드고요. 예, 예. 그리고 중고차였던 예, 걸로 정답으로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끝났나요?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이건 이제 이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고요. 홍주가 여성으로서 그것도 외국에서 20세기 초에 운전하는 설정을 넣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제가 이 자료들을 조사하던 중에 그 한인 그 동포 2세, 3세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집에서 가족이 전체가 모여서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세탁소를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을 하다가 네. 자기 언니가 면허를 따서 엄마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고 네네. 자기 언니가 면허를 따서 차를 이제 중고차를 사서 운전을 해서 더 배달도 많이 다니고 뭐 사업이 더 번창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30년대 일이에요. 근데 네. 제 이제 작품의 그 시대는 20년대 그때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홍주가 그때 그 동포 여성들 중에서는 최초로 운전을 했다라고 한 게 그 자료에서 30년대였기 때문에 네. 20년대면은
없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그리고 홍주 캐릭터하고 뭔가 잘 맞죠. 맞아. 맞을 운전하는 것 그 같고. 진취적인 모습이. 그래서 제가 또 엄청 그 포드에 대해서 엄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홍주는 안타깝게도 운전 실력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욕만 앞서지 늘지 않는 것도 재밌고 그 뭔가 홍주답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이금희 작가님의 알로와 나의 엄마 아들을 읽고 뭐 여성들의 연대가 가장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네. 뭔가 어쨌든 뭐 부모에 이끌려서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뭔가 그 성정이 대물림이 되는 것도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미 작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금희 작가님은 4문제 반을 맞추셨어요. 6문제 중에 4.5점. 훌륭한 스코어를 기록하셨는데 형미 작가님도 자신 있으시죠? 저는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지 모르고요. 다른 책 봤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대체? 독해력이 떨어지나 봐요. 저는 다 제 책들을 살펴보는 줄 알고 괜히 제 책들을 다 열심히 한대. 처음 바이러스를 다시 한 번 알고 오셨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간된 지 지금 4년이 되었나요? 네. 뭔가 예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기억력 테스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쉬운 걸로 준비했어요. 네. 여기 주인공 이수가 등장하잖아요. 이수는 몇 번째 감염자일까요? 4번째요? 네, 정확합니다. 4번째 감염자고 마치 우리가 뉴스에서 뭐 슈퍼 전파자, 뭐 몇 번째 감염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이 책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그런 어떤 현장의 생생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2017년에 쓰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뭐야 이거를 작가가 사전에 썼단 말이야 놀라실 텐데요. 그래서 뭔가 역주행을 하면서 다시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쉬웠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는 쉬쉬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정상 등교를 시킵니다. 이에 한 학부모가 교문 앞에서 어쨌든 우선 학교를 떠납시다. 우리 애들은 우리가 지켜야죠라고 외칩니다. 이때 이분의 인상착의는 객관식입니다. 1번 키가 컸다. 2번 머리가 길었다. 3번 두꺼운 뿔테를 썼다. 4번 수염이 있다. 1번 키가 컸다요? 제가 맞춰도 돼요? 네. 3번 뿔테 안경을 썼다. 네. 이 집단 지정 때문에 이 두 분 이거 정답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협업하셔가지고 맞추셔도 됩니다. 왜냐면 최영미 작가님이 너무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더 최근에 읽어서. 근데 전염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주변의 어떤 인물들도 등장을 하고 그것을 뭐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어떤 일인지 알아보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인간 군상들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었는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왜 비닐봉지에 꽉 묶여있어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내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초기에 코로나 사태도 뭐 몇 번 환자 어디 동선하면 그걸 다 이렇게 적어서 혼자 지도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지털에 능하지 못하니까 혼자 수기로 적어보는. 그래서 왜 그 동네에서도 가만히 보면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 가족 관계인 걸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수기로 한다는 게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수가 뒷산 올라갈 때 지도를 수기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멋지로 구하지 않고요. 거기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퍼지자 방송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1번 오미자액, 2번 고로쇠 수액, 3번 매실액, 4번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이 또 좋죠. 왜냐면 또 우리 발효 음식들 먹으면서 우리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답은 몇 번이죠? 3번 매실액이요. 정답입니다. 근데 매실액 기스의 효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속설이지만 이런 정보들이 웹상에 있는 건가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매실이 사실 그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잘못 알려져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메르스 겪으면서 네네. 썼던 거라 그때 계속 매실액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실액 지금 최근엔 또 삼겹살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돌면 그날 장사가 잘 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자영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소문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이후 병원에 입원한 이수는 하루 종일 TV를 보는데요. 점심을 먹고 돌아온 이수가 텔레비전을 켰을 때 나온 프로그램의 제목은 너무 어렵죠. 네. 저는 이 12개의 질문을 보고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 프로그램 제목 혹시 이금희 선생님 생각나시나요? 아니요, 그 보는 거는 생각나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제목은 그쵸. 생각이 안 나네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사라진 학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이걸 대체 어떻게 맞히라는 건지 정말 째째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등교를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4월 28일에 아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신상이 노출된 가족 이야기를 하며 무서워하는데요. 그중 한 아이가 댓글 엄청 무서워. 우리 도시 폐쇄해야 한다고 지금 난리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채팅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맞춰주세요. 댓글 엄청 무서워. 우리 도시 폐쇄해야 한다고 지금 난리임. 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말이 돼? 네. 상상력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상상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가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영화? 네. 판타지? 그래서 이런 말 했대요.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왜냐면 물론 이제 위협이 다가오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해서는 맞아요. 가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렵죠? 네. 제가 쓴 거 맞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이 소문 바이러스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염병 혹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 하고 이야기들이 돌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괴담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걸러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떻게 알리느냐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처음에 이런 그 헛소문이나 혹은 그리고 잘못된 경로로 전파되는 어떤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이 그 소문 바이러스랑 연결을 어떻게 시키실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대목 좀 들려주시죠. 이제 메르스 사태 겪고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삼성이 왜 무너졌냐, 뭐 네네. 질병과 인간의 관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냥 병에 걸린 건데, 저는 메르스 때도 아이가 어렸어가지고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만났던 분이 또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이게 영화에서 보던 어떤 그런 감염병이 실제 우리 생활에 침투하니까 나에게 선량한 이웃이었던 사람이 나에게 병을 옮긴 사람. 이런 생각들 하고, 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뭐가 나왔대, 그럼 나왔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비 종교도 많고, 저도 그런 거에 잘 속아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서 옥매트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옥매트. 거기서 저희 어머니 보험 가입하셨어요. 네, 아니, 왜냐면 너무 진실되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집 같은 건 농가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것들하고 해서 이 질병, 근데 재산보다도 목숨은 훨씬 더 다가오는 체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르스 겪고 이제 전면에 메르스를 내세우기는 좀 힘드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소문과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문이 되게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SNS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문에 되게 일조를 많이 하는 맞아요. 곳이고, 거기서 인플루언서들이 좋다고 하면
이게 파장이 되게 커지니까. 카더라가 네, 진실이 맞아요. 돼서 이제 둔갑을 하고 네. 많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뭐 가짜 미디어 이런 것도 많은데 네네. 이렇게 정말 그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한테 그거 진짜예요. 이렇게 제가 그런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써보고 싶어서 네, 연결을 시켰던. 오늘 주제가 책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다인데 어쨌든 두 분의 책에서도 공동체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소문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금희 작가님의 책에서도 그 소문이 나요. 신부 결혼, 사진 결혼을 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제 누구도 들어오고 하고 그 아는 사람이 이제 아름아름 이제 퍼뜨리는 소문일 수 있고 또 이제 하와이로 건너가서는 윗마을 교회 다니냐 아랫마을 교회 다니냐 이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하면서 뭐 쟤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 쟤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이런 소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벌어지면서 이걸 다시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장면이 다 등장하잖아요. 공동체가 있으면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할 때 그 사이는 더 끈끈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째째했지만 어쨌든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다고 자평합니다. 그리고 최영미 작가님도 이금희 작가님의 도움이 있어서 네 문제를 맞히셨습니다.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문제와 4.5 문제니까 훌륭한 어떤 스코어인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답변해 주신 두 분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